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공습유예 데드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 미루고 협상 기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 확대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시한을 연장한 이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 성명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합의에 절실하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내각회의에서도 이란이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We'll see if we can make the right deal. And if they make the right deal, then the strait will open up. Hormuz Strait will open up. 이런 설명을 보면 일단 외교의 공간을 마련해서 협상 국면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내놓은 종전한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닷새 만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시간을 확보해 합의 타결을 시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월 6일은 개전 6주차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군사작전 기간 4에서 6주의 마감 시한에 가까워지는 만큼 4월 종전을 구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가 하락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실제로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미 치솟은 국제 유가의 추가 급등과 전 세계 경제의 큰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의 발표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상승한 뒤 나왔다면서 월가에서는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 전쟁 장기화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점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를 강하게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군사작전을 병행하는 압박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 두 번째 공격 유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거라고 강하게 경고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협상 시한 열흘간 이란에 대해 모든 공격을 중단하는 게 아닌 만큼 지상전에 앞선 연막작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란 원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 섬 등에 대한 점령작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협상 중재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상작전 명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병력에다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재국 관계자들은 미군의 지상작전이 이루어져도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된다면 미국은 예고한 대로 더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과 군사 옵션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열흘이 이란전의 향방을 가를 중대 군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참전 준비를 마쳤다며 수에즈 운하로 가는 홍해 바닷길 운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날짜를 또 한 번 연장하면서 장외 시장에서는 큰 변동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양측 협상 분위기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은 확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100만 명 이상의 지상전 병력이 준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바시즈 민병대와 이슬람혁명 수비대 정규 군센터에는 이란 청년들의 입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남부전선에서 지상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의 확산함에 따라 미군의 이 지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열의가 넘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편에서 참전한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이 병력을 늘리며 작전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62사단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정밀 지상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었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장기간 점령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참전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이란의 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이리에는 의리로 보답한다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스웨즈 운하와 이어지는 홍해 입구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한다면 세계 분류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봉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몰린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과 서남쪽 통로가 모두 막히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후티 반군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유예 기간을 또 한 번 연장했지만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발언과 정책 수위를 조절하는 이른바 타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미 뉴욕 증시는 마감했고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 휴전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실망감에 이어 불경기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직접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Fears of stagflation, fears of resurgent inflation are not misplaced. It's very reasonable to be concerned here.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즉 뉴욕 유가는 전장보다 4.61% 오른 배럴당 94.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발언 이후 현재 뉴욕 유가와 국제 유가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1.01%,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8% 급락했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외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뉴욕 증시 급락 이후에 이루어진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내각 회의 때만 해도 이 닷새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면서 이는 협상 진행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5시간 만에 기한 연장이라는 중대 발표를 그것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중대 발표 시점이 수상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관한 중대 발표를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내놓는 패턴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관여한 국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상작전 명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82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날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 추가 파병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구글의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 퀀트 개발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을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홍 기자, 우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현재 3% 내린 5,200선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 내린 5,300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도 4%, 현대차는 3% 급락 중입니다. 시가총액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 퀀트 개발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악재가 될 것이란 예상 속에 삼성전자는 17만 원대, SK하이닉스는 9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순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순매수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내린 1119로 출발했고 1.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원가량 오른 1,508원으로 출발해 현재 1,504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1,512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종전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4% 오른 배럴당 106달러, WTI 즉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3% 오른 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2% 내렸지만 배럴당 142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환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증시 이탈도 환율에는 악재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3일 빼고 15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외국인 순매도 금액 총액은 25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1,5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늘부터 시행했는데 일선 주유소 기름값이 다행히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오늘 주유소 기름값 어떻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나타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30원으로 어제보다 11원 오른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은 현재 1,863원으로 어제보다 15원 인상된 상태입니다. 경유도 리터당 전국 평균가 1,826원, 서울 1,851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10원과 15원 오른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최고 가격제는 오늘 0시부터 적용이 됐는데 주유소 가격은 오전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상폭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대부분 2차 최고 가격 지정 이전에 들어온 물량인데다 정부가 무리한 가격 인상 업소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급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유소가 보통 5일에서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앞으로 며칠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마진까지 고려하면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석유 공급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유종마다 리터당 210원이 오른 가격으로 오늘부터 2차 시행됩니다. 소비자와 화물 운송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원 기자, 지금 주유소로 보이네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정영수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경원 기자, 오늘이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데 이 기름값의 변화가 조금 보입니까? 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현재 모두 어제와 같은 리터당 1,776원입니다. 이 주유소는 1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77원, 경유가 94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유종마다 리터당 210원을 올려 2차 최고 가격을 시행했지만 곧바로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겁니다.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모두 팔 때까지는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게 이곳 주유소의 설명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다른 주유소도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재고 상황에 따라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가격을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인 주유소 판매가 인상은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평균 차량 3,500대가 찾는 이곳 주유소에는 아침부터 긴 주유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또 알뜰 주유소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게 넣었지만 다음 주 한 2,000원씩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은 편도 저는 25km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넣고 지금 40만 원. 불안해. 그 뭐 전쟁 그것 때문에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보면.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는 오늘이 지나면 얼마나 올라 있을지 걱정된다며 기름을 가득 넣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컨테이너 기지에 나가 있는 정영수 기자, 이 화물차 기사들 걱정이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는 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화물차나 철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기름 소비량이 많아 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산항과 의왕을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많으면 하루에 1,000km를 달립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2차 최고 가격이 이전보다 오르면서 걱정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지금 또 오르면 하루에 또 5만 원이 또 마이너스가 잡히니까 하루에 15만 원씩 마이너스가 잡힙니다. 자, 이처럼 화물차 기사들은 물동량 감소에 기름값까지 이중고를 호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이곳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곳인데요. 하루에만 평균 2,400대 차량이 드나들고 연간 컨테이너 97만 개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부산에서 의왕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는 중동 사태 이후 물동량이 줄어든 걸 체감한다며 기름값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동량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전에는 뭐 4-5번을 왕복을 한다. 근데 지금은 2-3번 정도 왕복을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화물차를 세워두면 적자가 심해지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남기기 위해 매일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조경원, 정영수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이 된 14명의 시신이 모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시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희생자 2명에 대한 시신 인도가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 공장이 오늘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 공장은 세타 엔진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자 지난 이틀 동안 부분 가동만 한 데 이어서 오늘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안전공업 화재로 아직 생산 차질은 없는 상태지만 안전공업의 밸브가 필요한 차종은 생산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야강 박광렬이 송환 이틀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광렬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지금 영장심사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광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이틀 만이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박광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박광렬은 압송될 때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맨 얼굴을 드러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약 밀반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필리핀 교도소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하셨나요? 네, 박광렬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경찰은 박광렬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시약 검사는 최근 4에서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국내 송환 전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렬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렬은 또 필리핀 교도소에서 모두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광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었는데요. 국내로 송환돼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죠?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쯤 박광렬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이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박광렬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상황이라 실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박광렬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간 경찰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네, 이번에는 중동 전쟁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이 이번에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로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nt to settl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I hope.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y're also afraid they'll be killed by us.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하지만 정작 종전을 간절히 원하는 건 트럼프 자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공습 유예 데드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건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아직 그 협상까지 지금 계속 트럼프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아직 협상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이란 측으로부터 제안을 넘겼고요. 이란도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 측의 제안을 받고 또 중재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뭐 제안을 넘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연기한다는 걸 봤을 때는 우선 협상 단계까지 가기 전에 뭔가 이란 측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작전을 다시 재개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날짜는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날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큰 방향이 그래도 공습보다는 협상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강경일변도로 갈 것 같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란에 폭격을 가하면서 이란의 전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란의 어떤 핵심 시설들이 상당히 좀 무력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에 와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이제 한계 효용의 법칙. 그러니까 지금 때리는 것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런 강공 정책을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 시한을 이제 자꾸 연기를 한다는 것은 판이 깨졌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그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 시한을 이제 계속 연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처음 전쟁이 시작된 것이 협상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회담장 주변의 분위기는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는데 그런 미국을 전적으로 믿고 회담장에 나갈 수도 없고 예. 또 이 전쟁이 이란에서 일어났는데 이란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 상황에서 또 기분 좋게 웃으면서 협상장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시간이 좀 소비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란의 일간지에서는 이런 만평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만평인지 함께 보실까요? 네, 이란 일간지 자반입니다. 상단엔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사진이 있고요. 하단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이시죠? 코가 긴 피노키오로 묘사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코가 길게 늘어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란 공습 데드라인을 번복하는 등 최근 트럼프의 주장이 잇따라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풍자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세계에서 패배하고 망신당한 거짓말쟁이라고 달았는데요. 코의 끝부분 어딘가 좀 갈라지고 부서져 있죠. 이란 인근 해역에서 충돌해서 미국이 결국은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란 보수 일간지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네, 피노키오로 묘사한 만평을 보셨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양치기 소년 뭐 이렇게도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협상 중에도 공격했었고요. 말을 계속 바꾸고 뭐 지금도 계속 유예만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어떤 불신 같은 걸 묘사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보수 일간지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 일반 국민들 시각을 대변하기보다는 현재 친정부 매체의 시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란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느낄만 하죠. 예.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공습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예, 그죠? 예. 계속 날짜를 바꾸니까 저런 만평이 나올 만도 하겠어요. 나올 만도 예. 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제 결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에가 갈라진 걸 봤을 때. 그래서 예. 이란 정부의 어떤 시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같은 시각인데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상 중에 미국이 일종의 뒤통수를 때린 전쟁이었고 또 최고 지도자 현직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이 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뭐 어떤 협상을 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격을 땅바닥에 내리치는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결국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란은 절대 웃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란은 트럼프와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협상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국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강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 테이블이 언제쯤 공식적으로 마련될 것인가. 지금 양측의 뭐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조급해 보입니다. 4주에서 6주 안에 끝내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끝내도록 좀 해봐라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전쟁할 때도 4주에서 6주일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장기전을 원치 않는 전쟁인 분명합니다. 서로는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4월 중순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 또 중미, 미중 정상회담 날짜도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일단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는 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좌진이라든가 참모진에 대해서 일종의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이 지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만 반복을 하고 빨리 좀 진지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데 지금 협상 전에 이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은 일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절대로 웃으면서 나올 수도 없고 또 협상이 이 속내에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겉으로 어떻게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중간에서 강하게 이제 중재를 하고 이란은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모습. 이런 식의 협상이 돼야 될 것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그런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만 아니 나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왜 협상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관점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어떤 군부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반미의 어떤 기치를 들고 지금까지 이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그런 적국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국가의 기반 시설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하자고 해서 바로 낼름 협상장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탐탁지 않을 거고요. 또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란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가 중재해서 하는 모양새 이렇게 해서 이란은 마지못해 끌려가고 또 협상의 최종 결과도 결국은 미국이 다급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은 미국이 패배한 것이고 이란의 국민이 신이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입장이 뭐고 태도가 어떤지 좀 확인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좀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타협을 또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란 지도부가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자국민들에게 살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협상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싫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통로로 좀 입수된 정보일까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란에 요청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지도부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분열을 노린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란 수뇌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어느 정도 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강경파들이 결상전을 외치는 강경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자고 나오는 순간 어떤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긴 할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좀 나오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갈리바프라든가 국회의장 갈리바프라든가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암살 명단에서 제거할 테니까 몇 주간 제거할 테니까 협상장에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 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란도 어떤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긴 할 건데 이란 쪽 입장도 제가 봤을 때는 수뇌부 안에서는 이것을 놓고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상당히 지금 군사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이란 측에서 협상가로 거론되는 인물이 온건파는 아니잖아요. 강경파인데 예.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가 낙점이 됐다고 하니까요.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온건한 강경파다, 실용 강경파라고 이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장에 나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가 승인을 해야지 이 두 사람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언제쯤 화답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저 두 사람이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암살 대상자에서도 이제 지워줬는데 문제는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 모즈타바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모즈타파가 어디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로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시국이고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수십 년간 통치해 왔었는데 그 조직이 한 명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상당수가 지금 이미 암살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 내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모스타파 개인의 통치라기보다는 지도부, 수뇌부 다수의 어떤 집단 통치의 성격이 강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누군가 암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순위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국은 집단 통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온건파, 강경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온건파가 있을 수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란의 그 누구가 지금 뭐 미국과 협상합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공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그 얘기는 온건파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현실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우리가 더 해봐야 점점 더 우리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수뇌부가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어떤 정도 우선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이 전쟁을 일단은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을 기약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이지 미국과 여기서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식의 온건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그 강경파 중에서 어떤 현실적인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파 같은 경우도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이란의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란이 여기서 더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현실 지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 지도부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 핵심은 이제 모즈타바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우리 정부 당국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어떤 취향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는 사형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범죄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지금 이란 지도자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이란에서는 당연히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로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일종의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흑색 선전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모스타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지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나마 모스타바를 그래도 좀 추종하거나 그래도 알리 하메네이 아들이기 때문에 추정했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사람들 마음을 변하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가면 이란 내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모스타바를 추정했고 모스타바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예. 원래부터 반체제라든가 반정부 시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노리는 거는 지도부 안에 어떤 분열을 계속 노리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구를 찾고 있고 좀 조급해진 그런 상황인데 종전이 언제쯤 될까? 이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 날짜 보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먼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이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3월 말 4월 초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됐죠. 예, 연기가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의 날짜를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먼저 있었고 전쟁이 났다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인과관계를 좀 유추하기 어려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4, 15일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때까지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데드라인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할 때나 또 지난주에 있었던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할 때 예. 점심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을 끝내놓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중요한 날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도희 교수님, 저기 그래픽 좀 봐주실래요? 저 보면은 22일 4월 말에는 또 상도 받으러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정상회담도 하려면 그 전에는 좀 끝내야 된다는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끝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어떤 승리자라는 모습으로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싶을 것이고요. 승리자로. 예, 승리자의 어떤 모습으로서 만나고 싶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진에게도 계속 압박을 가했다가 어떻게 언제 끝내냐 계속 자꾸 묻는다는 얘기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또 보여주는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란이 건넸다는 큰 선물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긴 시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배 열척 지나가게 해준 거 그게 큰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생각할 때 이제 큰 선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예. 어떤 유가 시장 같은 데 주는 어떤 신호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란 측과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자신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는 이런 좀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에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좀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나라 선박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예, 거죠? 확인이 안 되지만 예.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란 측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앞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신호를 시장을 향해서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이란산 석유 통제권을 장악해버리는 거다. 그게 선택지 중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뭐 완전히 다르죠. 베네수엘라는 이제 부패한 독재 정권의 지도부만 제거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어쨌든 서구 문명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완전히 문명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뇌부를 제거한다고 해도 일반 기층 민중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란 정권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협조한다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 이란 정권을 향한 테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고 설령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을 미국이 장악한다거나 아니면 수출선을 미국이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에게 그걸 넘길 바에는 차라리 그걸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르그 섬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점령한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미국이 이 협상 카드로서 점령을 해서 이란과 협상 카드로서 주고받는 데 사용된다면 모를까. 예. 정말로 미국이 이것을 영구히 내지는 반영구적으로 점령한다 그러면 이란은 차라리 그 하르그 섬에 있는 석유 시설을 다 파괴해버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석유 시설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가에 아주 치명적으로 뭐 지금 $150, $200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하르그 섬에 있는 모든 석유 시설들이 다 망가진다 그러면 $300, $400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르그 섬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 미국이 준비하면 우리도 배수이진 쳐버리면 된다. 지금 이란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르그 섬이 이제 뭐 이란의 경제의 심장이 있고 이제 90%의 석유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지만 오히려 여기를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요새화되어 있는 뭐 라라크 섬, 아부무사 섬 이런 곳을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점령을 한다면은 호르무즈 통행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만약에 이번에 뭐 협상이든 휴전이든 잘 안 돼서 만약에 군사 작전으로 갈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이런 그 해병대 상륙이라든가 특수부대 투입이라든가 어떤 소위 말해서 지상군이라고 본다면 이란 영토에 미군의 어떤 발을 디디는 거는 저는 끝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더 정밀 타격 같은 것들, 공습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상전은 현재 그 이란 수뇌부로부터 군사력을 좀 분산시킨다거나 한 곳으로 이제 집중하게 하는 어떤 연막 작전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일격 카드 그건 꺼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최후의 일격이 육지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어떤 공습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지상군 투입 카드는 워낙에 미군 사상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상군 배치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최후 일격 옵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상군 투입 안 하면 핵시설을 더 강하게 공습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뭐 핵시설을 지금 상황에서 더 강하게 공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중요 시설들이 이미 다 타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지금 타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핵농축을 더해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당분간 수십 년간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뭐 글쎄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란에게 어떤 타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로 보면 이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의 핵심은 석유이기 때문에 이 원유 시장의 핵심인 하르그섬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거점들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뭐 그밖에 다른 작전들은 미국의 희생에 비해서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각종 언론 보도에서 지상군 파견 계획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존 병력에다가 보병, 기갑부대 10,000명을 지금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란 쪽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저는 어떤 그 군사적 압박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지상전을 만약에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병력이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란을 정말 어떤 점이 아니라 선 넘어서 면으로까지 점령하려고 한다면은 이 병력은 상당히 좀 너무나도 적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현재 어떤 군부라든가 지도부를 좀 압박하고 좀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좀 연막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상전을 펼치고 정말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하려면은 저는 희생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그 미군의 병력 숫자를 배치된 병력 숫자를 봤을 때는 턱없이 좀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몇천 명 거기다 뭐 보병 등 10,000명 뭐 이렇게 해도 점령 시나리오까지는 아닐 것이다. 겁주기용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르그섬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거점들 이런 데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영구적으로 점령을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미국에게 주느니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예,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그걸 하고 나서 이란에게 어떤 협상 카드로 이것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것을 양보해라. 뭐 이런 식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상군 투입을 하는 순간 물론 이란으로서도 사실 이 전쟁을 더 하고 싶지는 않겠죠. 예. 이 전쟁이 다른 나라 영토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란 영토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 당연히 전쟁을 안 하고 싶겠지만 이왕 전쟁이 되고 이판사판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란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제 지상전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거꾸로 지옥이 이란에게 지옥이 아니라 미국에게 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란에게 강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지날 때마다 미국의 사상자가 몇 명 나왔다는 것이 미국 뉴스에 아침 뉴스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를 견디기 힘들 정도의 예.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어떤 그 지상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이란에게 전향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용,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압박용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협상이 실패했을 때 그래도 뭔가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선택지가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움직이면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플랜 B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 다만 전면전은 여전히 선택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란은 겉으로는 눈에는 눈, 지상군 보내봐라. 우리는 지금 그러면 100만 명 이상 조직했다. 이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이거는 네. 현실성 있는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 예를 들어서 지금 혁명 수비대가 대략 예. 15만, 20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언급이 안 돼. 이란에 정규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규군도 지금 혁명 수비대만 조명이 돼서 그렇지. 정규군이 대략 한 40만 명. 그다음에 바시지라고 해서 혁명 수비대 밑에 있는 뭐 청소년, 청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감시하거나 시위 진압하는 바시지를 상시 동원할 수 있는 대략 60만 명 친다면 100만 명이 넘는 숫자긴 한데 제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 언론 얘기합니다만 알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그 청년 민병대에 입대하는 나이를 자발적으로 입대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이를 낮췄다고 합니다. 12살. 소년들도 입대가 가능하게끔 해서 검문소를 순찰하거나 이런 업무를 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100만 명 숫자는 분명 맞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결해서 싸우는 모습을 어린 소년들까지 싸운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란으로서도 지금 100만 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란은 미국은 물가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예. 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란은 미국과도 싸워야 되지만 안에 지금 반정부 시위 어떤 불길이 아직도 숨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 단속까지도 하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100만 명 자랑하는 것은 미국에게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저는 엄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단결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뭐 이란에서 피노키오 만평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게 결국은 유가 때문 아니냐. 유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 어떨까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당연히 시간은 이란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이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다른 나라 땅에서 일어난다면 이란이 뭐 시간이 우리 편이면 견뎌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어쨌든 하루하루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이란 지도부에 대한 제거 작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로 지금 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 시간에 누구 편이냐를 따지자면 이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이란으로서도 전쟁을 어쨌든 빨리 끝내야 될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쨌든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동맹국들에게 좀 도움을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토에 진짜 실망했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더라고요. 예, 그렇게 약간 좀 뒤끝이 있는 모습을 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구상했던 파병이라든가 뭐 연합 호송 선단 같은 것은 일본도 이제 사실상 선을 그은 상태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 프랑스 이제 합참
주축해서 세계 35개국 수장들이 모였다는 점,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관한, 이것은 이제 아마도 전쟁 이후의 얘기 같긴 합니다만 전 이 부분은 좀 이제 국제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화하는 것을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니라 이제 여러 다른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필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미국 혼자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공론을 거치면서 이란에게도 이렇게 항행의 자유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자유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노력은. 네,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뭐 뒤끝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뒤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당신들 일이 아니면 우크라전도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뒤끝 장렬 딱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 이 전쟁은 뭐 어처구니 없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이란이 뭐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다면 모를까. 뭐 협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일어난 전쟁인데 치닥거리는 동맹국들에게 해라,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맹국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의 전쟁이면 정말로 미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동맹국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미국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왜 그러면 내 친구가 어려울 때는 내가 친구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친구를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토든 간에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과 개인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친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한 전쟁을 왜 우리까지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뭐 과거에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쉽게 움직일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국제사회가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제 미국과 이란이 마크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라든지 석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 회복, 이런 것들은 나토나 이 한중일 이런 나라들이 같이 들어가서 미국은 빠지고 이런 나라들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토에 실망했고 절대 잊지 않겠다라면서 영국과 독일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전도 발 빼려고 하고 그리고 원유 제재도 풀리고 결국은 지금 계산서를 두드려 보면은 러시아가 제일 이익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모순이 되고 있죠. 나토의 어떤 최대 가상의 적이라고 하면 러시아로 볼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전에서 필요한 무기들까지 현재 지금 중동 쪽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사실상 봉쇄 상태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웃돈을 받고 좀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에게 어떤 재정 수입을 안겨주고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나토가 지원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어떤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러시아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제 어부지리를 주게 되면서 유럽이라든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판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푸틴의 표정이 밝겠군요. 네, 푸틴은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열흘 동안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죠. 협상 기간을 확보해서 원래 설정했던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저녁 8시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면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설정한 군사작전 기간인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던 큰 선물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열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한 것이었다며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said to show you the fact that we're real and solid and we're there.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베네수엘라 공습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certainly.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최후 공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하르그 섬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을 집중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최후 통첩은 48시간에서 닷새, 이번에는 다시 열흘로 연장됐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덕스러운 대응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에 관여한 국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상작전 명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82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날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 추가 파병을 저울질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이 전쟁 개시 약 4주 만에 핵심 공격 방어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 달 이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초기에 16일 동안 탄약 11,000발 이상을 사용했는데 비용상으로는 260억 달러, 한화로 약 39조 원에 달합니다. 중동 전쟁의 종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이 메신저 역할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자신들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미국이 종전 제안으로 15개 항목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kistan has, ladies and gentlemen, actively engaged with the regional actor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cease hostilities, and move towards a peaceful settlement. 파키스탄은 앞서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적대적 침략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و در زیر بگیرن دشمنان ما
که دیگه هوس حتی حمله به ایران رو در سر نداشته باشن و دومی که خسارات مردم ایران پرداخت بشه.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프랑스 파리에서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위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35개국 참모총장들은 화상으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2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기름값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건데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에 YTN에도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부산 부암동 24시간 주유소로 향하는 차선에 차량들이 꽉 밀려 있습니다. 답답한 교통 흐름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기름값이 200원 넘게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유소에 자동차가 몰린 겁니다. 밤 11시 반, 자정을 겨우 30분 남기고 걱정스런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20, 30쯤 주유를 하러 출발했었고 주유소 쪽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제 아마 최고 가격제 변경 이전에 2차 최고 가격제 적용 이전에 주유를 하려고 했던 차량들이 몰렸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장성동에 있는 주유소로 가보겠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미리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퇴근 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9시 넘었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차들이 그 뒤에 보면은 오고.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값 급등 우려에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가의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에 어민들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공급량도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에 선박용 경유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는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꾸미를 잡는 비교적 작은 배들도 있고 광어나 도미를 잡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어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전해져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달 선박용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19만 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드럼에 3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약 10만 원 이상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8톤급 어선의 경우 하루 4시간 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달에 면세용 경유 40드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 기름값만 4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또 홍어나 꽃게를 잡는 50톤급 이상 큰 배들은 한 번 출항하면 10시간 이상 조업을 하다 보니 기름값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 지정안에 이 선박용 경유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정부는 오늘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최고가격제에는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만 포함됐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제에는 선박용 경유도 포함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유정을 추가로 적용한 겁니다. 정부는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기름은 유류세를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는 있지만 함께 발표된 조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따라 선박용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어민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10개 갖고 가갖고 하루 때문에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배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현지 어민들은 다음 달부터 광어와 도비잡이를 앞두고 있는데 면새우 공급이 제한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껏 조업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선원들에게 매달 월급도 줘야 하는데 면새우 공급 차질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결국 적자만 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낮에 봄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데요. 문제는 미세먼지죠.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탁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오늘도 미세먼지 심한가요? 네,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평소보다 3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농도가 짙어지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추가적인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밤부터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주말까지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번엔 중동 정세와 경제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사태로 이제는 생필품까지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조달이 어려운 나프타 수출을 이제 뭐 통제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나프타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로 하면 전체 뭐 제과의 기본 재료이듯이 나프타는 어쨌든 플라스틱 관련한 제품의 기초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이게 공급이 멈추게 되면 뭐 원유의 직접적인 타격뿐 아니라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하물며 우리가 늘 쓰는 쓰라기 종량제, 봉투,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이 아닌 게 거의 없거든요. 자, 이런 모든 제품의 이제 필수 원자재다 보니까 문제는 그동안 이제 거의 이 나프타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해 왔고 특히 중동산 의존도가 77%. 거의 대부분 중동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수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나프타 재고분이 얼마 안 됩니다. 2주에서 3주분 이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소진이 되면 4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나프타 공급이 안 돼서 이걸 갖고 가공해야 되는 우리 석유화학 단지, LG화학을 포함해서 여천 NCC 이런 석유화학 단지가 공장이 강제로 셧다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정부가 급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나프타를 들여와서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수출 물량이 꽤 됩니다. 전체 물량이 11%는 수출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라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벌써 매점 매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을 지금 통제하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모자라면 4월 중순 후반부터는 아마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물량도 방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그 종량제 비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재기 분위기까지 좀 느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성환 그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희가 전체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체 지자체 지방정부 중에
50% 이상은 6개월 이상 그 봉투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일부 지역은 이제 한두 달밖에 없기도 한데 보통은 한 3개월, 4개월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정부에서 종량제 봉투 없으면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맨 끝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뭐 조례 개정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에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대란도 경험해봤고 요소수 대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앞서 이제 방송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한두 달 정도. 근데 이제 이런 종량제 봉투는 거의 매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이제 수급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이제 하얀 이제 봉투를 써도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긴 합니다만 그런 비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우리가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당장 사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사재기로 인한 어떤 투심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재기를 하면은 더 불안감도 커지고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지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이 전쟁이 끝나야 이런 게 해소가 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공습 유예 기간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종전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신호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이란 내부에서 여전히 결사항전파의 이 목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도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 5일간 협상이 이제 5일 내에 협상을 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서도 일단은 그냥 이 명분용으로 협상 시한을 제시를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를 상정을 한 건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상은 미국 측에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어떤 협상안을 전달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에서 더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압박해 나갈 때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일간 협상 개시한다 그러다가 다짜 더 줄 테니까 답을 달라. 그러다가 이제 48시간 안에서도 지금 거꾸로 나가고 있거든요. 열흘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 그냥 중개국을 통해서 또는 중개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답신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 협상이 제대로 되느냐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이란 측이 그 미국 협상 제안을 놓고 3중 기만 공작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란 측에서 양측에 서로 다른 얘기들도 나와요. 하나는 이란 측이 이 미국의 15개안에 대한 것과 이란의 5개 요구안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만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란 내부 사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란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통제하고 언론 자체도 완전히 통제하는 체제예요. 미국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불리한 얘기는 안 나갑니다.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협상과 그 결상제를 두고 조금씩 결이 다른 목소리가 이란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란의 지금 전쟁 지도부들도 일치된 견해에 도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분명한 거는 여전히 그래도 결사항전을 외치는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협상 테이블은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닷새 기한, 그러니까 이번 원래대로 하면 내일이었죠. 내일까지죠. 우리 시간으로. 거기 실질적으로 협상지가 지정이 되고 협상 대표가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발표했던 5일간의 종전협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기 타결, 이것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 같고 협상에서 양측의 그 견해를 줄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측 15개안, 이란 측 5개안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란의 이 농축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전쟁과 관련돼서 후속적으로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여지를 주느냐. 이건 얘기한 전쟁 배상이나 보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둘 다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결과 없이 종전이 되면 사실상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잃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란 쪽은 우라늄 농축권을 확보를 했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이거를 승리라고 포장할 거고, 거꾸로 미국 측도 뭐 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선을 끝을 내고 어쨌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했다라는 걸 잡으면 성공이라고 볼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와 관련된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 놓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 시간도 직접 협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기 타결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놓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일각에서는 또 뭐 납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데려갔는데 이 두 개가 좀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가스와 석유를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최대치예요. 최대치로 해석하면 아예 이란 석유에 대한 이 처분권, 통제권까지, 그게 베네수엘라 케이스죠. 그다음에 중간 케이스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란의 석유 생산, 유통에 대해서 양측이 공동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이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간 통항이 일시적으로 재개된 정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흘러가는 쪽은 후반부로 지금 제가 얘기한 뒤쪽 설명에 가까운 거고, 이게 베네수엘라 케이스로 끝낸다는 건 뭐냐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항복이에요. 사실상. 이게 정말 그냥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이건 협상을 통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네네.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 어제 이제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보도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전날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줄 서 있는 차들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을 했어요. 1차 석유 가격은 2주 전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가 리터당 1,700원대 초반에 정유소에서 주유소 공급했던 도매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2주 만에 국제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리터당 21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정유소가 이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예. 1,900원대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주유소는 거기다 알파, 마진을 더합니다. 각종 이제 임대료부터 인건비를 더하게 되는데 예. 지금 보면 첫날인데 많이 안 내렸어요. 한 16원? 16원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인데 이게 아마 기존에 받아놨던 재고가 소진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한꺼번에 이제 200원 이상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는 유류세 이제 인하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더 커지지만 오늘부터 소급 적용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상승분이 하루에 한 리터당 200-300원씩 오르는 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을 감면해준 액보다도 국제유가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아마 이제 지금 넣으시는 게 내일 넣는 것보다, 모레 넣으시는 것보다 당장 내일 넣는 것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재고가 소진되는 그 시간까지 아마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이 등유 가격은 이상하게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화면 보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등유는 같은 기간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최고 가격과 소매가의 차이도 200원이 넘으면서 이 휘발유와 경유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마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유통 규모와 또 규조에 있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유통이 제한적이고 이미 비싼 가격에 확보한 재고가 천천히 소진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또 등유는 항공유의 주 원료로 전체 석유 물량 감소로 인한 항공유 물량 쏠림과 최근 급등한 항공유 시세도 등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유는 서민 난방용으로 쓰여서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갈 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떨어질 때만 이렇게 소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늦게 떨어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정부가 지금 만여 개 달하는 주유소를 직접적으로 일단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이제 도매 가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0곳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역설적으로 임대료가 각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또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고 이제 순환주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 대출금리하고 휘발유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만 올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그러나 내릴 때는 상당히 좀 미적미적되는데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유를 우리가 100% 수입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 등유, 휘발유부터 이제 낮아서 구별을 하게 되고 여기다 맨 밑에는 이제 아스팔트유라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서 이제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등유하고 항공유는 똑같아요. 정제 과정에서는 같은 유종이에요. 근데 항공유는 마진이 많이 남아. 등유는 서민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 정유소 입장에서는 항공유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제 난방유가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3, 4월 한전기 난방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거저거 뭐 가격 다 오르게 생겼는데 또 하나 이제 이렇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이제 비행기 표값이요. 당장 비행기 표값 상당히 이제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대구 다낭, 대구 나트랑 이 표값이 왕복 기준 22만 7,570원, 전월 대비로 해보면 12만 원이 이제 오른 거고요. 울란바르트 가는 거는 9만 8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지난달보다는 올랐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몇 배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게 저가항공사 기준이에요. 저게 티켓값이 아니라 티켓값은 그대로 플러스 알파 유류 할증료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 33단계로 구별이 돼 있는데 지난달 오름보를 감안해서 지금 33단계 중에 한꺼번에 12단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사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동남아의 이제 왕복 항공권이 유류 할증료가 오른 건데 이 아마 국적항공기의 이제 미주나 유럽의 경우에는 45만 원, 5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발권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여행하실 분이라면 3월 지금 발권하게 되면 오르기 전 항공권 가격으로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통상 이제 시차를 두고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예전처럼 60, 70달러대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이번 시설 파괴로 이제 정제된 정제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석 달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차를 두고 항공요금은 더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통과되면 이란이 받으려는 그 선박 1회당 가격이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이게 2019년에도 이 얘기가 됐었지만 그때는 이제 결국 유예가 됐었죠. 이게 결과적으로 한 이 선박당 이렇게 30억 정도의 통행세를 받게 되면 이게 국제 관행이 깨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원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져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극한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권도 그만큼 오늘 내일을 모르는 그 거의 막바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막바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국제적 신인도부터 다 지금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전후 복구라든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은 이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단순히 압박용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만지작거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미국 언론과는 달리 지금 한 가지 목소리 이외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표정 관리는 잘 되는 편이죠. 근데 지금 이란 정권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인식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극과 극의 상황이 몰리면 또 극적인 합의, 휴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또 휴전 가능성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휴전의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전망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애초에 생각을 했던 시나리오가 한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셀프 종전, 이제 뭐 한 다음 주쯤 웬만한 목적은 다 달성됐다. 이제는 앞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이거 셀프 종전 선언하고 이제 나오는 케이스고, 이 경우는 그래도 한 2, 3개월 지나면 뭐 이 지금 전쟁 이전은 아니더라도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수급도 안정화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이제 갑자기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경우는 뭐 빠르면 2, 3개월 내에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미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자신의 정치적 몰락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할 거예요.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철저하게 이제는 이게 미국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란 내부 상황에 달렸어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란 정권 지도부 내에 분열이 가속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이게 결상 전파들이 더 목소리를 얻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거의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이란 내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고,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타코라고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막판에 꽁무니를 뺀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흘 후, 아니면 열흘이 아니고 다음 주쯤 정말 이란 내 에너지 시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시설을 향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뭐 결상전파 쪽으로 더 힘이 실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군사작전 목표는 끝났다고 미국은 발을 떼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는 답답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손을 뗄 수가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후속 정권이 생존하는 듯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이 이후가 더 암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상황 통제를 못 하게 돼요. 지방의 민병 세력도, 이러면 그 여파가 올 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너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미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제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말을 번복하거나 시점도 뭐 5일 하루 남겨놓고 또 연장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4, 5주가 지나면서 학습 효과로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 사태에 대한 이제 우려, 특히나 3고 현상, 지금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여기 달러 강세 의미하고요. 고금리,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이제 이 구글이 발표한 이제 터보 컨트라는 기술로 인해서 한국의 메모리 없이도, 메모리는 6분의 1로 줄었지만 속도를 이제 8배 이상 이제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삼성,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와 경제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는데요. 기념사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개를 들어 푸르른 서해를 바라볼 때마다 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숨결이
함께 밀려옵니다. 포화와 혼돈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참전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경찰들도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 5도 주민들, 어선들의 백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하노이 판문점 회담 등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이현양 전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잘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이현양 전 통역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로 4월 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고요.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일부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